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임혁백입니다. 저는 1978년에 한국고등교육재단 해외유학 장학생 2기로 선발돼서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수료했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이화여대, 고려대학교,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정치학을 가르쳤습니다. 정치학은 무엇이 정의인가? What is justice? 그러니까 무엇이 정의인가를 공부하는 것이고 무엇이 모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사회과학보다는 이런 순수한 어떤 인문사회과학적인 학문으로서 정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고 학교에 들어갔어도 크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유학을 이제 결심하게 된 것은 제가 대학을 1971년에서 75년 다녔고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유신체제 기간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학문 분야에서도 그렇게 자유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자유가 억제된 이런 상황 하에서 자유로운 학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아서 정치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외 유학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당시 정치학의 주류는 역시 미국의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유학을 애초부터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유학을 우선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문교부에서 실시하는 해외 유학 자격 시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에, 특히 명문 사립대학의 등록금이나 이것이 생활비가 엄청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 당시에 외환 사정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아서 해외 송금이 제한돼 있어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명문대학에 유학을 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군에 있으면서 해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이제 1978년 1월에 지금 제 집사람이죠. 제 집사람이 신문에 난 이 광고 용지를 하나 이렇게 잘라서 가져왔는데 바로 이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해외 유학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광고에 여러 가지 이 장학생에 대한 어떤 수혜 조건이 등록금을 전액 부담할 뿐만 아니라 생활비, 그러니까 결혼한 학생 부부의 경우에는 결혼한 가족의 생활비까지 이렇게 부담을 한다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굉장히 중요한 혜택이 매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고등교육재단 당시 이사장님이신 최종년 회장님하고 그리고 다른 이사님들이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봤는데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최종년 회장님이 왜 경제학을 공부 안 하고 정치학을 이렇게 지원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경제학은 개인과 기업의 부를 창출하는 그런 학문이고 정치학은 나라의 부를 창출하는 그런 학문이다. 고전 경제학의 아버지가 아담 스미스인데 아담 스미스의 대표적인 저작이 Wealth of Nation, 그러니까 국부론이 아니냐.
근데 그 책을 경제학이라고 그러지, 그 정치학이라고 그러느냐. 기업이나 개인의 부를 증진시키는 그 연구를 하는 경제학과 더불어 국가의 부를 그 증진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정치학을 좀 하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정치학은 더 큰 의미에서 경제학이다. 그래서 정치학은 정치 경제학이고 경제학은 시장 경제학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시카고 대학에서 발행하는 저널 이름이 저널 오브 폴리티컬 이코노미다. 그러니까 그 정치 경제학 저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최정년 회장님이 상당히 그 인상을 깊이 받은 모양이에요. 국가나 기업에서 공급이 되지 않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순수 사회과학에 대한 이런 그 장학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회장님의 그 뜻에 전적으로 공감했고 오히려 저는 굉장히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시카고 대학을 가는 것을 그렇게 최정년 회장님이 원하셨어요. 왜 그렇게 시카고 대학에 그 최종년 회장님이 추천했는가를 그러니까 저는 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카고 대학에서 말하자면 제공하는 이 강의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모든 이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한 걸음 앞서가는 그 연구를 하고 있다는 당시 그 사회과학 그 분야에서는 시카고 대학이 말하자면 선두를 이제 달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 체제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에서처럼 이 권위주의 체제가 왜 이렇게 이 민주화되지 않고 계속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가를 연구하러 갔더니 벌써 시카고 대학에서 그 한 과목이 건미에서 권위주의 세태와 민주주의 전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이 주제를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카고 대학에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남보다 한 걸음 앞서가야 된다. 그래야 자기가 그 연구 분야의 그 파이오니어의 어떤 그 자격을 말하자면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앞서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그 시카고 대학에서 제가 그 첫 번째 학기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등교육재단의 그 장학사업의 특징은 그 최종년 회장님이 공공재를 공급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장학생들을 유학을 시켜서 그 장학생을 말하자면 이용을 해서 기업에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일단 공공재 양성을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고등교육재단은 그 박사 학위를 받고 난 뒤에 귀국해서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도 없어요. 장학생들이 귀국했을 때 훌륭한 학자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AS라 할까요? 그게 사후 지원 이것을 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바로 이제 귀국을 해서 바로 그 대학에 그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여기 연구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재단에서 그 연구실을 줘서 연구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고 계속 그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AS 사후 관리를 받았습니다. 이 고등교육재단은 저에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재단 가족에게 인재를 키우는 꿈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재를 키우는 꿈나무 덕에 제가 유학서부터 유학 이후에 AS를 받으면서 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재 하나의 그 재단이라는 거대한 꿈나무가 인재를 양성했고 저도 그 인재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재단에 대해서 그리고 돌아가신 그 최종년 회장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룰 주제는 나의 민주화 연구기입니다. 대체로 민주화 연구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권위주의 체제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어떤 전환을 다루는 이 민주화 연구. 그렇게 해서 마련된 신생민주주의를 어떻게 공고화시키느냐 하는 민주주의 공고화 연구. 그리고 공고화된 민주주의의 질을 향상하는 민주주의 질 향상 연구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전환 연구를 미국 시카고 대학교 유학 시절에 연구를 했고 그 주제로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는 민주주의 공고화와 민주주의 질의 향상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민주화를 연구하는 이 방법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말하자면 전통적인 방법론이 구조결정론입니다. 이것은 민주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그 구조적 전제 조건이 성숙되어야 된다 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결정론은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구조결정론은 사실상 민주주의의 등장을 설명하기보다는 민주화로 인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사회 경제적 구조를 가진 나라들이 왜 서로 다른 정치체를 발전시키고 있는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동일한 사회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들이 어떤 나라에서 민주화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에 민주화가 일어나지 않는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하면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에 관계없이 어떤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민주화냐 비민주화가 결정이 된다면 개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구조적 조건이 성숙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어떤 숙명론에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민주화 방법론인 저는 전략적 선택 이론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행위자 중심 이론이고 이 민주화라는 것은 이러한 주요 정치 행위자들의 전략적 교환의 결과로 민주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민주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러한 민주화의 그 전략적 교환을 하는 주요 행위자가 권위주의 체제 내에서의 강경파 그리고 온건파가 말하자면 나중에는 개혁파로 전신할 수 있죠. 민주적인 반대파 내에서의 온건파와 비타협적인 급진파가 있습니다. 민주화 게임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게임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 체제 내에 온건파와 강경파가 일종 분열이 일어나야 됩니다. 민주 반대파 내에서는 무기력하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조직해야 됩니다. 대체로 이러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민주화의 게임이 시작되는데 민주화의 대안이 반대파 내에서 민주파의 대안은 조직되었지만 체제가 여전히 내부 분열이 없이 강고하게 단결하고 있을 경우에는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권위주의 체제가 분열이 없는 상황 하에서 민주적 반대파의 대안이 조직되면 그 결과가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아니라 일종의 대치, 스탠드오프 이런 대치 상태가 벌어지지 민주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론이 없이 장기화된 밀고 당기기 전쟁이 계속되면서 지루하게 이 대치 상태가 계속이 됩니다. 민주주의로의 그 전환의 그 다이나믹스라 할까요? 이것은 장기화된 요 교착 상태, 장기화된 요 대치 상태를 타결하려는 어떤 그 의지가 체제 내의 집권 세력과 민주 반대파 내에서 나왔을 때 이것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체제 내에 말하자면 민주화에 동하기 시작됐을 때 민주화 게임의 이 주도권이 체제 내의 강경파와 민주 반대파의 비타협적 급진파에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민주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의 결과는 거리에서 폭력적인 대결로 이것이 이어집니다. 거리에서 폭력적 대결이 일어나면 그 대결의 결과로 체제 내 강경파가 승리하면 다시 권위주의로 복귀하고 비타협적인 급진파가 승리하면 이란 사태와 같이 민중주의 독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민주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게임의 주도권이 온건 반대파와 체제 내 강경파가 있을 경우에는 권위주의 체제가 현상 유지가 되든가 아니면 권위주의 체제가 온건 반대파를 포섭을 통해서 온화한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대치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해결이 없이 계속 의식될 경우에는 민주화가 없는 가운데 교착 상태가 계속됩니다. 게임의 이 주도권이 체제 내 온건파와 온건 민주 반대파에 있을 경우에는 타협을 통한 민주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1980년 박정희 사후에 서울에 범이 일어났고 서울의 범은 짧았고 광주 대학살로 친군부에 의한 권위주의 체제가 복원됐습니다. 이 게임은 말하자면 강경파인 신군부가 대학생과 노동자들을 거리로 끌어내어서 폭력적 대결을 유도했고 마침내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해서 군부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산된 민주화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민주화라고 할 수 있는 1980년 6월 민주화 항쟁은 어떻게 됐냐면 1984년 말에 유화국면이 있었고 85년 2.15 총선에서 신한민주당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 반대 세력 대안이 조직되고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화 세력 간의 장기화된 대치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대치 상태를 깬 것이 전두환의 4.13 호언선언이고 대치 상태가 끝나고 여기에 저항하는 최대 다수의 민주화 대연합이 형성되면서 거리에서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 10일입니다. 6월 민주화 항쟁의 시작이고 전면적인 대치 국면에서 정권 내에 개혁적인 온건파와 온건 반대파 간에 6.29라는 대타협이라는 형태로 민주화 타결이 일어났습니다. 1987년과 88년 이 사이에 헌법이 제정되고 대통령 선거 총선을 통해서 한국에서 민주주의 전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두 한국 민주화의 그 양식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타협에 의한 민주화고, 두 번째로는 한국은 스페인, 대만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성공한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민주화가 일어난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민주화는 권위주의 정권이 경제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 경제 성공으로 나온 중산층들이 경제적 폭력과 동시에 정책 자유를 요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 친화적인 권위주의 체제다. 시장 친화적인 권위 정권으로부터 민주화라는 것. 바로 이렇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 필요한 시장 지향적인 경제 구조 조정에 유리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의 전환의 그 양식, 모드 오브 트란지션은 이후에 한국에서의 순조로운 민주주의 공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그 시카고 대학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 민주화 연구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1989년 이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 저의 연구는, 민주화 연구는 민주주의로의 전환에서 민주주의로의 공과 연구로 초점이 이동했습니다. 민주주의 공과라는 것은 모든 정치 세력이 선거 외에는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헌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러한 것을 보장을 할 때 우리는 그 민주주의가 공고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권위주의로 돌아갈 수 없는 경을 갖는다. 민주주의 외에서 권력을 잡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게 됐다. 제 지도교수 말을 따르면 민주주의만이 우리 동네의 유일한 게임이 됐다고 할 때 우리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고화 연구를 하면서 저는 한국인들이 우리가 산업화를 우리가 압축적으로 달성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지 않습니까? 산업화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공고화도 10년 만에 압축적으로 달성함으로 해서 다른 신생 민주주의의 부름을 샀습니다. 민주주의 공고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1987년 민주화가 일어난 이후에 선거 경쟁이 제도화됐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과 지방정부단체장의 선거로 이 선거의 영역, 민주적 경쟁의 영역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확산됐고, 정치에서, 정부에서 시민사회로, 그리고 대학, 그리고 초중등 교육, 그리고 분여회와 같은 어떤 생활정치 영역으로 이 선거 경쟁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이 군부에 대한 문민 통제를 확립했습니다. 세계적인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과거 청산에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두 군부 출신 전직 대통령을 사법 처리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일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군부에 대한 문민 통제를 확립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1997년에 평화적 정권 교체를 달성했습니다. 두 차례 평화적 정권 교체가 민주주의 공과의 하나의 지수로 여겨집니다. 바로 첫 번째 이 평화적 정권 교체를 달성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고, 바로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첫 번째 있는 사례였습니다. 민주주의 공과를 완성을 했고, 정권 교체를 이룩할 그 당시가 마지막 한국 전쟁에 버금가는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금융위기였습니다. 그러한 외환금융위기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결했고, 그 외환금융위기 이후에 제도약을 위한 IT 강국의 기초를 쌓아서 민주정부가 권위주의 정부보다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 당선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평화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정권교체가 일어난 사건이고, 이 평화적 정권교체가 일어남으로 해서 한국은 민주주의 공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에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제약하는 두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가산주의와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상김정치 시대의 부정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상김시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성공적인 전환이 일어났고 공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구권위주의 시대의 신가산주의와 세계화로 인해 밀어닥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김시대 이후에 민주주의 발전을 제약하는 부정적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자, 가산주의적 민주주의는 뭐냐 하면, 가산주의라는 것은 정근대적인 권력을 사유화하고 세습화하고 사인화하는 그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가산주의적 민주주의는 정근대적 용고주의, 사인주의, 보수주의, 후원수혜주의와 근대적인 자유민주주의가 결합한 민주주의. 이 상김시대에는 가부장주의, 지역주의, 보수주의, 가신주의, 패거리 정치, 부패정치, 위임적 같은 강한 가산주의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정당은 사당화되었고, 제왕적 당 총재가 후보를 공천하고 당직을 배분하고 국회직을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김은 지역을 근거로 정당을 봉건 영주처럼 운영했습니다. 1997년 외환금융위기로 한국의 경제체제는 발전국가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전환이 있었습니다. 시장경쟁, 사유재산의 신성화, 시장개방, 경제자유화, 민영화, 국가의 비효율성, 탈규제 등 신자유주의 담론이 지배하게 됐습니다. 신자유주의 담론은 이 경제 영역에서 정치 영역으로 확산되었고, 사적 이익 추구 논리가 국가와 정치 영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과 공공기업도 공공성이 아닌 시장적 효율성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시장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 경영주의적인 정부 경영론이 득세를 했고,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저비용 고효율 정치로 바꾸자는 정치개혁 담론이 득세했습니다. 신자유주의 담론은 정치와 국가의 공적 역할을 약화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이 2016년 이 촛불혁명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관한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는 자유를 보장을 하지만 경제발전에 의해서는 아무래도 권위주의 체제가 낫다 하는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의 경제적 무능론이 말하자면 우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간에는 민주주의 도래하면은 정치적 자유는 보장이 될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실적에 있어서는 권위주의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지만 민주화 시대에 권위주의 시대보다 훨씬 우월한 경제적인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민주주의가 바로 이런 민주적 무능론을 경험적으로 부정하고 민주적 발전론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대체로 제가 그 1961년에서 1986년을 권위주의 시대라고 보고 1987년에서 2008년을 민주주의 시대라고 봐서 경제 실적을 비교한 결과 총 국내 투자율, 총 투자율과 총 고정자본 형성률에 있어서 민주주의 시대가 권위주의 시대보다 우월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인데 민주주의 시대는 무역 흑자였고 인플레이션도 권위주의 시대는 12%를 넘는 고인플레이션인데 민주주의 시대는 4.7%였습니다. 실업률의 경우도 권위주의 시대는 4.3%인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시대는 3.4%입니다. 성장률에 있어서 역시 권위주의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보다 약 한 1% 정도 앞서 있지만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997년에 말하자면 동아시아 외환금융위기와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두 차례의 금융위기와 외환금융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민주주의 시대의 성장률은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저는 민주적 발전론에서 찾았습니다.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추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민주주의를 촉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민주주의 후 경제 발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강한 경제적인 이 강점이 있다. 첫 번째로 민주주의는 굉장히 법치주의가 강합니다. 강한 법치주의는 안정적인 재산권을 보호하고 약탈적인 국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갈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월하고 이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높은 민주적 책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대표와 관료들의 지대추구 행위와 부패를 억제해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민주주의는 지지에, 국민의 지지에 의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부는 시민과 사회 집단의 요구에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응답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책임성, 견제와 균형, 낮은 부패율, 개방성, 경쟁성,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투명성, 정성이 권위주의보다 우월한 경제 실적을 내게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 민주적 발전론이 맞는 것으로 특히 드러났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말하면 예상한 대로 높은 파업률과 임금 인상이 일어났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감축하지 않았고 민주화 직후인 87년과 89년 사이에 연평균 11%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민주화가 없었다면 권위주의 정부는 민주정부가 이룩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고 냉전 종식과 세계화 충격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권위주의 발전국가는 사실상 냉전의 종식과 세계화와 IT 혁명으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하고 민주주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높은 경제 성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형평성 있는 소득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민주정부 무능론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가버넌스를 갖춘 좋은 민주주의가 강력한 경제 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한국의 사례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질의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이후의 민주주의 지수는 한국을 완전한 민주주의로 결상시켰고요. 프리덤 하우스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선진민주주의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언론 자유와 책임성도 향상되고 있고, 그러나 한 가지 부정적인 지수는 뭐냐면 부패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바닥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보 효율성과 경제 규제의 질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한국 민주주의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흥민주주의와 선진민주주의를 막론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침식하고 퇴행하고 퇴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 민주주의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과 실망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당이 약화돼서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전문가의 집단이 발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의 사법화가 일어나면서 사법 통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의 언론화와 동시에 언론이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포퓰리즘이 발흥하면서 공론이 지배해야 될 광량이 분열되고 파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퇴행에 대해서 이 한국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만은 분노로 변할 것이고, 극단적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거나 전복시키려는 세력의 선동에 합류해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민주주의 위기 징후에 대응해서 이 선제적으로 이 위기에 대응해서 지속적인 혁신을 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민주주의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제적인 민주주의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민주화 연구기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